최근 국내 증시가 계속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요지부동입니다. 왜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달러를 팔고 국내 주식을 사게 되면 환율이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오히려 견조하게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알 텐데요. 국내 증시가 대형주가 버텨주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질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더 많고, 또한 코스닥 개별 섹터 종목들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세금, 현재 민생 소비 쿠폰으로 소비자 심리 및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이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국내 증시의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9%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에서 10% 정도 상승하면서 이렇게 질적으로 좋지 않은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눈 가리고 지수만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요. 언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면, 최근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쓸어 담는데도 미국과의 금리 차와 관세 협상 등이 원화 가치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한미 기준금리 차가 계속 벌어졌던 건 뭐 말하면 입 아프고요.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3,5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원달러 환율을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렛츠고!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항상 겹쳐놓고 보는데요. 최근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다시 추세적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실물 경제지표가 급등락이 심하긴 하지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부분은 없고요. 다만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하락한 듯 보여도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해서는 여전히 달러가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이거는 심합니다.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해도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버티는 게 아니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원래 달러 강세이면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 약세면 환율이 이렇게 따라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절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원달러 환율 일봉을 보시면 최근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그리고 보라색 라인 20선이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려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봉은 항상 지지해주는 구간을 정말 예쁘게 지지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 미국 빅테크 종목들의 차트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원달러 환율이 보여주고 있고요. 좋지 않은 신호죠. 그리고 월봉은 추세를 끄면 정말 이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최근 들어서 높이고 있고 고점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다음 추세는 1,500원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현재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지 않게는 만들고 있으나 차트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또다시 엔화와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엔화가 147엔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원화와 엔화 모두 달러 인덱스에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엔화와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원화와 마찬가지로 엔화 역시 이상하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정화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 달러 강세 선호 현상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동결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도 여전히 크고요. 그리고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도 큽니다. 일본이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국가부채, 그리고 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엔화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한국과 정말 비슷하죠. 현재 일본은 엔화 가치 방어보다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나라의 정치가 흔들리면 자국 통화 방어보다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화 약세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를 부양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우선시하는 듯 합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말 유사하죠. 한국도 경제가 좋든 안 좋든 내부적으로는 돈을 뿌리고 있고, 그리고 수출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원달러 환율을 일부러 높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안화를 보시면 원화와 위안화가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나홀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중국 위안화는 정말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는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관세 유예가 또 되고 나니 다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위안화 가치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쌓고 있고요. 반면 한국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불안정, 부동산에만 몰빵한 그 후폭풍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적 차이가 통화 가치의 디커플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정말 착시 효과로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참 심각한 게 바로 원달러 환율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과 기준금리 차가 크고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하지만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이번에 선제적으로 보험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뿐 앞으로는 동결을 암시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때다 싶어 금리 인하를 한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긴 호흡으로 유입된다기보다 그냥 외국인 놀이터 수준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환율이 높을 때 한국 주식을 매수하면 향후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때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고요. 여전히 한미 기준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진 격차를 유지하는 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매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살펴보시면 반도체가 부동의 1위, 그리고 자동차는 대미 수출이 줄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상승했고요. 선박 역시 높은 수주로 인해서 꾸준하게 상승세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개 품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무선기기, 컴퓨터,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철강, 섬유, 가전 이런 모든 나머지 품목들이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여전히 부진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수출 구조가 특정 품목에 치우쳐져 있으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이 혹시 흑자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시장은 언제든지 한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8월 한국 무역 수지도 65억 달러로 흑자를 유지했지만 이렇게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면 원래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수입은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갑자기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구조가 악화될 수 있고요. 무역수지가 흔들리게 되면 수출, 수입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투자하면 한국은 제2의 IMF가 옵니다. 정말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깡패입니다.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는 거래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그 심리를 이런 신문기사 하나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지금 만약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달러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한국은 뭘로 외환시장을 방어하나요? 현재 시장에서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반영하기 때문에 원화를 팔려는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겁니다. 자, 결국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냐, 다시 약세가 될 것이냐. 최근 연준은 프레임워크 변경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 더 엄격해진다고 얘기했고요.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금리를 빨리 내리기보다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상대적 강세가 재차 유지될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에서 쉽게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채권 시장도 미국 금리가 고점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면 한국 국채 금리도 동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한국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기업들과 가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한국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처럼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률은 높은 미국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도 원화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이 모두 불안정해질 수 있고요.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아야 되고 또한 국가 성장, 가계 부채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서민이 위하는 척하면서 미국이 금리 내리자마자 바로 따라 내렸고 금리 올려야 할 때 올리지 않고 그 결과는요. 결국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졌고 자영업 폐업은 100만 건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만 부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때까지 금리 결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계속되면 한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너무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내릴 수 없고요.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졌긴 하지만 더 이상 벌릴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단기간에 환율 안정화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